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역 협상의 낙관론 속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은행들이 앞으로 초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 연계 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퍼지면서 신혼부부 절반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10분 전 뉴욕 증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0.84%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오늘 세 주요 지수 모두 장중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감 종과 함께 상승권에서 종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부에서 정확한 수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자 지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냥 합의도 아니고 빅딜, 엄청난 합의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 미중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보도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추가 관세 중 최대 50%가량과 예고된 관세 취소를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미국의 요구사항을 중국이 받아들일 때 제안이 성사됩니다. 미중 무역협상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올랐어야겠죠? Take a look at Micron Semiconductors up 3%, Caterpillar up 1%, FedEx up 3%, ExxonMobil up 1%. All of these on those trade headlines. President Trump saying we're close to a deal. Again, some of the optimism tempered, but still trade-sensitive stocks like these in semiconductors, transportation, energy, all moving today. 미 국채 금리가 오른 덕에 은행주도 또 미국의 대표 항공사죠. 델타항공이 내년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덕에 항공사 업종들도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 이외에도 이슈가 많은 지역이 유럽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고 또 영국에선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간 오전 7시에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브렉시트 운명이 달려있는 총선이기에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던 어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만 소폭 0.3%가량 내렸고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와 AIA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세계적인 게임기 제조업체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를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고 알려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닌텐도 혼자 중국 게임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라 세계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죠. 텐센트와 제휴를 맺어 공략에 나섰습니다. 물론 제휴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도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WTI 0.7%가량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1%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도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밀과 옥수수가 1%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가늠할 총선이 진행 중입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란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가 무역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218.92포인트 오른 28,130.22를 기록했습니다. S&P는 27.01 오른 3,168.64를, 나스닥은 63.27 오른 8,717.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중이 합의한 1단계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무역 합의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만 남았고 이후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물살을 타기 이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 내린 것이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미국 무역 협상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오갔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와 약 1,110억 달러어치에 부과되는 15%의 관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예정된 1,560억 달러어치의 제품에 대한 15% 관세도 취소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대신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기존대로 되돌린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편 영국에선 브렉시트를 좌우할 조기 총선이 진행 중이죠. 투표가 마무리됐습니까? 잠시 뒤인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에 투표가 마감됩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가 진행이 되고 정확한 개표 결과는 오늘 정오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존슨 총리가 승리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줄면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하원 과반을 확보하면 다음 달 말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과반 의석 정당이 없는 헝의회가 나타나거나 제1야당인 노동당이 승리하게 되면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산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12월 총선은 1923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유럽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어제 미국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한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를 각각 현행대로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CB는 내년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1%로 내렸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새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분야에서 정책 검토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이 DLF 사태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은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지는 않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모형 ELS 관련 상품은 한 달여 전 대책 초안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것과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손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은행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은행권의 관심은 단연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여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탁상품을 고위험 3호 상품으로 분류해 은행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신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그래서 믿고 그러면 그 건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판매가 허용되는 신탁 상품은 주가 연계증권 ELS를 담은 것으로 다만 기초자산을 국내 5개 대표 지수로 제한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 상품으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탁 상품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돼 은행들로서는 40조 원이 넘는 신탁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적용하고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탁 상품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이 한 달 만에 후퇴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듯 신규 아파트 분양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가 0.25% 올랐고 양천구는 대학 입시 정시 확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0.54%나 올랐습니다. 추가 규제 우려,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 뉴타운 3구역에 짓는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187가구 모집에 2만 1,4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에는 단 9가구 모집에 6,400여 명이 몰리면서 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고 단일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시안시 정부 등에 따르면 강봉용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경영지원실장은 최근 시안시 서기 등을 만나 이 같은 투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삼성전자 주력 반도체 제품 중 하나인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중국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지역에서 개인으로 완화하고 동남아 단체 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자 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지만 보건당국은 높은 대응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검출된 의심 물질이 무엇입니까? 네, 식약처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줄랩스의 줄팟 크리스프와 KT&G의 시드 토박 등 모두 13개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지목한 성분인데요. 다만 검출량은 0.1에서 8.4 ppm으로 미국에서 검출된 양의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향을 내기 위해 넣는 가약 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도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는데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이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입니다. 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 상황인 만큼 이 정부도 권고 수위를 유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은 식약처 분석 결과를 놓고 대책회의를 거쳐 현재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의심 물질이 실제로 폐 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보건당국의 발표에 대해 담배 회사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먼저 KT&G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체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약 물질인 아세토인은 식품 첨가물로 인증된 물질이라며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줄랩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역시 제품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고 관련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 조건을 둘러싼 금호와 HDC 현대산업개발의 협상이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날로 예정된 배타적 협상 시한을 이달 넷째 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 채무의 책임 범위를 놓고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의 파병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장교를 파견하고 구축함 등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설 승차권 예매를 내년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이, 8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 그리고 중앙선의 예매가 진행됩니다. 철도공사는 명절 온라인 예매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매진됨에 따라 온라인 예매 종료 시간을 오후 1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까지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도 날로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했죠.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같은 적대 정책을 펴고 위협을 가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다만 만약 협상 테이블에 남으면 유연한 접근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연말 시한보다도 목표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에 신중하게 동참해왔지만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 반발하며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결심하게 해줬다며 강경 노선을 시사했고 자신들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건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미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국가죠. 중국에선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경제 운영을 논의했는데요. 내년도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올해 성장률 목표치 6에서 6.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분기엔 3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번 분기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지 주목됐는데요. 회의 결과 중국 최고 지도부는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 확대를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살리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은 중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GDP와 국민소득 2배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정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이 목표는 내년 3월 연례회의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로 치솟으며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거래 이틀 만에 세계 최초로 기업가치 2조 달러를 장중에 달성했습니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참 웃을만한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아람코의 상장을 얘기할 때부터 기업가치 2조 달러 달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다만 아람코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조 달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존 최고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애플의 가치는 가뿐히 넘은 수준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는 타다울 시장에 데뷔한 이후 이틀 만에 대략 3천억 달러가 올랐습니다. 아람코의 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번스타인 리서치의 한 분석가는 약한 매출 성장 기대감과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람코 시총 2조 달러 돌파는 너무 과도하고 또 너무 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간신문에도 중동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조간신문 기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지난 7월부터 동맹국들에게 요청을 해왔는데요.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파병 안건을 같이 다뤘다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해안 안보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를 본격 투입하기에 앞서 장교나 소형 함정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참여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검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직접 연계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성의를 보여서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국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최후의 결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일보로 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 법안을 일반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맞불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3, 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될까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다음 주 또다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주택 공급을 옥죄는 규제에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중요해지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과 목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전셋값까지 오르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금요일 조간 브리핑 계속해서 동아일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택배 운송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화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밤 화물차 교통사고도 1년 새 12배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화물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년 사이 아침부터 밤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1.2배 늘어난 반면 새벽 교통사고는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새벽에 운행하는 차량들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잦아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소형 배달 차량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곰탕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을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역 협상의 낙관론 속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은행들이 앞으로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 예상이 퍼지면서 신혼부부 절반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억대빚을 지고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산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엄 기자, 먼저 신혼부부들이 집을 얼마나 샀다는 겁니까? 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이라도 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예.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05만 2천 쌍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 1천 쌍으로 44%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6만 쌍이 넘었고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도 1만 4천 쌍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집값은 6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70%를 넘었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까? 네, 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500만 원 정도 벌지만 신혼부부 10쌍 중 8쌍 이상은 억대 빚을 진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은행 등의 빚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85.1%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출 전액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인 금액인 중앙값도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엔 대출 전액 중앙값이 1억 1,6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 부부보다 빚이 6천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집이 있는 게 아이를 가지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낳고 싶어도 뭐 집이 좁다거나 위치가 안 좋아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집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0.69명인 무주택 부부보다 많았습니다. 또 외벌이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3%로 65%가 넘은 외벌이 부부보다 10%가량 낮았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 외벌이 부부는 0.83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부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 아이를 키운 여건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나왔다고요? 네, 부부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비중은 작아져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4%였지만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63.5%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창업기업 3곳 중 한 곳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1인 기업처럼 활동하는 보험업과 식당 등을 차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특히 많았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기업은 총 92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얼마나 살아남았느냐를 살펴보니 3곳 중 2곳만 영업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버틴 기업은 3분의 1도 채 안 됐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생존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년 이내에 폐업한 곳이 절반 가까이 됐고 5년 이상 영업한 곳은 20%가 채 안 됐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는 보험 중개사나 대출 모집인들의 진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 중의 생존율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존율도 평균 이하였습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17년 기준 14만 6천 곳이 문을 닫으면서 전체 소멸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창업한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차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고용 부분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폐업한 기업의 92.2%는 1인 기업이었으며 75%가량은 매출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들 역시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삼성전자가 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이미 지난 2017년에 대규모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투자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최근 강봉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 시안시 위원회 서기 등을 만나서 80억 달러 규모의 이 시안 제2공장 2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로는 유일한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기지인데요. 예. 이 공장에서는 이 3차원 구조로 만든 V 낸드 플래시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에 이 시안 반도체 2공장에 3년간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착공한 이 2공장은 이번 달 안으로 완공돼서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초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은 이 공정 최적화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에선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되나요? 네, 이 시안 공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로 V낸드 플래시 제품이 생산되는데요. 이 일반 평면 낸드에 비해서 집적도가 높아 용량은 크지만 이 크기가 더 작은 고효율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5G 등으로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이 중국 공장에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이 한중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 리커창 중국 총리는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는 23일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예정돼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한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보죠. KT가 차기 회장 선임을 진행 중인데 어제 후보군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나왔습니까? 네, 후보로 선정된 9명 중에 이 비공개를 요청한 1명을 제외하고 8명의 명단이 어제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KT 전현직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직 인사로는 구현모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 이동면 미래 플랫폼 사업부문장, 박은영 기업사업부문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전직 인사로는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 김태호 전 KT IT기획실장, 최도환 전 KT 종합기술원장, 표현명 전 KT TNC 부문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물들이 후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KT 이사회는 이 회장 후보군을 추린 다음에 이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이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최종 회장 후보자 1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회장 후보자 1위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서 KT 차기 회장에 선임됩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나 낮아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와 전자기기,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면 타다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중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이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 논란의 중심인 타다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플랫폼 업계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와 비침습적 신호요법 등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두산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합니다. 분리됐던 법인이 사실상 한 회사처럼 된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산중공업이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산건설을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산건설 지분 89.74% 외에 잔여 주식 전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 1996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23년 만에 상장 폐지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4,217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요.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대규모 손상 차손 인식과 영업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지난 5월 동시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두산건설의 재무 부담이 옮겨져 지주사인 두산과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신용 등급이 모두 한 단계씩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중장기 사업 전략 일관성을 확보, 또 관련 사업 시너지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고 단일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의 파병을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장교를 파견하고 구축함 등 전투병력은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협상 소식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원칙적으로 무역 합의에 도달을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사님,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은 좀 속단하기 이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막 나온 뉴스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제1신을 보도했고 네. 그 이어서 로이터 통신이 연이어서 속보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고 네. 그 합의안을 가지고 지금 미국 측 실무자들이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승인을 하면 네. 서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완전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 이런 보도거든요. 이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6시에 새벽 6시에 끝났습니다마는 약 한 7%, 0.7, 0.8% 올랐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이 트위터에도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현재까지의 나타난 분위기로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2월 15일이 미국이 설정한 추가 관세 보복 시한입니다. 12월 15일까지 1단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미국은 추가 관세 보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있거든요. 미국이 관세 보복하면 중국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크게 확전될 것으로 세계가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12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관세 보복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최종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에요.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서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한 내용, 또 여러 언론기관이 동시에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1단계 합의 서명이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1단계가 합의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1단계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여러 가지 난제로 해내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복잡한 문제는 2, 3단계로 미루고 일단 간단한 1단계부터 합의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2달간 협상과 합의를 해왔습니다. 1단계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표받친 중부 농업지대 농산물을 중국이 대규모로 사주게 되면 1단계 합의를 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었고 그동안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지적 소유권 문제, 또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무역 문제 이런 게 첩첩산중산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해서 확전보다는 농산물 수출로서 내실을 차리고 2, 3단계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쿠슈너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까지도 지금 저 무역 협상에 앞장을 쓴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진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미중 무역 협상은 1단계 합의가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금융시장과 이 경제계에 두고 이 굴곡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예의주시해야 될 어떤 상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박사님, 13일의 금요일 하면 공포 영화 때문인지 좀 스산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국회에 전운이 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 운수가 가장 나쁜 날이다 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죠. 네. 역사적으로 우선 이 문서에 나타난 것만 보면 예수가 바로 13일의 금요일 날 처형당했다. 네. 이런 지금 기록이 있고요. 또 그 예수 처형 이전에도 서양에서는 12까지를 완벽한 수로 보고 13은 이상한 숫자로 봤습니다. 네. 거기다가 금요일이 겹치면 아주 불상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런데 지금 네이버나 한국의 검색 사이트에 지금 느닷없이 13일의 금요일 이게 지금 그 실시간 검색으로 막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오늘이 지금 13일의 금요일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국회에서의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문희상 의장에게 오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죠. 본회의를 여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를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연동형 이 선거제와 또 공수처법은 야당인 한국당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강행하려는 여당과 반대하려는 이 야당이 오늘 문자 그대로 대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톤다 홀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죠. 이 패스트트랙을 상정돼 있는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라고는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도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기 국회를 해서 국회를 폐회하고 다시 열면 그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버리고 필리버스터 끝나면 법안 처리를 그 다음 회기에서는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4+1로 연합군을 형성한 이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라고 하는 이 이른바 범여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예요. 한국당에서는 오늘 긴급의총을 소집하고 마지막까지 막겠다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막아질지 또 국회에서 어떤 대란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이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과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직무유기 또 공무원의 이 정치 개입 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지금 걸었는데요. 네. 국회가 이 국회의장과 부총리를 국회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헌정사상 매우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그 아들 문석균 씨의 이 세습 공천까지 지금 정쟁이 되어 있는데요. 네. 문희상 의장이 그동안에 의회 민주주의를 주창해왔던 문희상 의장이 그동안의 이 자신의 신조를 덮고 이렇게 날치기를 강행하는 것은 그 아들 문석균 씨를 의정부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아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신념을 접은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아들인 문석균 씨는 세습 논란 피하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13일이 저주의 한 날이 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친문 독재로 가는 이 사악한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지금 저주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키워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분상제의 저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소득주도 성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했던 이 40개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만족 등을 분석한 2019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사님,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반을 넘어서 3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여기에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와 또 한 언론사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합동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평가를 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40개 핵심 정책을 놓고 국민들의 찬반, 지지, 반대 여론을 물어본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취한 40개 정책 중에 가장 잘한 정책의 1번으로 네. 일본의 이 수입 그 규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 대응을 했느냐. 네. 이 대목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잘했다. 5점 만점에 3.8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 정도, 66점 정도가 되죠. 네. 76점입니다. 76점. 자,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줬다. 3.8.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했다. 3.7.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했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보미를 했다. 이 대목, 이 5개 대목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보건복지 정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이죠. 그다음에 네. 일본과의 대일 정책. 이 정책이 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정책들인데요. 40개 정책 중에서 꼴찌를 한 게 바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한 것. 네. 이 대목은 시장 원리에 거슬러 가면서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근로자들 임금을 좀 올려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실업 대란, 고용 대란, 경기 대란을 야기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세 번째로 잘못한 정책은 탈원전 신에너지로 가면서 전기값 오를 가능성을 지금 제기했다든지 또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분야에서의 각종 부작용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문제, 남북 대화 이 대목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이 정권의 가장 큰 치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남북 사태가 잘 돌아가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잘못한 것은 남북 경협 쪽입니다. 남북 경협도 지금 금강산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지금 잘 되고 있지를 않죠. 네. 그중에 특히 이 분양가 상한제와 소주성 이 두 대목은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 이 대목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가장 낮다는 대목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진짜 그림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14주 연속인가요? 네, 24주 연속 24주 연속으로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지금 그래프를 보면 가장 높은 것이 서울의 동남권이라고 하는데 저게 바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에서 가장 높고요. 일주간에 0.2%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락 지역이 하나도 없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정부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자영업자 순환시대입니다. 요즘 창업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라지는 기업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박사님, 특히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도 살아남는 경우가 극히 적더라고요. 예, 창업은 상당히 소망스러운 것이죠. 네. 우리 경제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저께 나온 통계청의 이 발표, 우리가 1년에 창업 기업이 90만 개나 된다. 이거 네. 대단히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본 통계가 그렇고요. 그 창업 90만 개 안을 들어가 보면 이 창업자의 90%, 그러니까 90만 개의 90%라면 거의 80만 개 이상이 1인 네. 창업자라는 겁니다. 1인 창업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직장에서 떨려나서 정리해고를 당한다든지 쫓겨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만두고 희망이 없어 그만두고 나가서 생계형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창업하는 게 거의 80만 개가 넘어간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일자리에서 떨려나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저 자영업자가 1년도 못 가서 폐업하는 비율이 또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70만 개가 창업하고 90만 개가 창업하고 70만 개는 바로 폐업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창업에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인데 창업자가 1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상당수가 지금 폐업하고 있다. 이 대목은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자영업자의 과다 창업과 자영업자의 이 지나친 이 폐업,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도끼 재발등입니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강경한 노선을 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어저께 또 북한에서 아주 험악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외무부 외무성 공식 성명인데요. 네. 외무부라고 그러면 가장 외교적인 언사, 자극적인 언사를 피하고 남의 입장을 가장 많이 감안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 외무성이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서 북한 도발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한 것에 대해서 아주 극한적인 지금 반발을 드러놓고 있습니다. 도끼하면 미국과 이 북한 간에 악연이 있죠. 67년인가요?
미루나무 도끼 사건으로 해서 이 판문점 중립지대 한복판에서 네. 북한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 작업을 하고 있던 미국 군인들을 도끼로 머리를 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북미 간의 한반도에 급격한 이 위기 상황을 몰고 왔었는데요. 네. 북한 스스로 미국을 향해서 도끼로 이번에는 재발등을 찍는 행동이다. 그 얘기는 북한을 향해서 미국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가뜩이나 지금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화해와 대탕트의 마지막 기회는 연말로 끝난다.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북한은 새 길, 북한의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물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협상의 끈을 놓고는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미국을 향해서 강경 대응을 하면서 한번 자리에서 협상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스처도 동시에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북미 양국의 비핵화 협상 시한이 불과 20일, 채 1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세계 경제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 키워드 미중 무역협상 타결, 13일에 금요일 분상제의 저주, 자영업자 순환시대, 도끼제 발등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완료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역 협상의 낙관론 속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은행들이 앞으로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 연계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퍼지면서 신혼부부 절반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모닝벨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중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그 이후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하자 오른 겁니다. 1단계 무역 합의에 미중이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는 보도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추가 관세 중 최대 50%와 15일로 예고한 관세 취소를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중국이 받아들일 때 제안이 성사됩니다. 다음 주에는 1단계 합의 타결 소식을 드디어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올랐겠죠? Take a look at Micron Semiconductors up 3%, Caterpillar up 1%, FedEx up 3%, ExxonMobil up 1%. All of these on those trade headlines. President Trump saying we're close to a deal. Again, some of the optimism tempered, but still trade-sensitive stocks like these in semiconductors, transportation, energy, all moving today. 미 국채 금리가 오른 덕에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모두 2%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넘는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내년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델타 항공부터 다른 항공사들도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소식 이외에도 이슈가 많은 지역이 유럽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고 또 영국에선 총선 투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출구 조사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브렉시트 운명이 달려있는 총선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던 어제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만 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에선 텐센트와 AIA의 상승률이 컸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세계적인 게임기 제조업체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를 중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다고 알려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닌텐도 혼자 중국 게임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라 세계 최대 모바일 게임 업체인 텐센트와 제휴를 맺어 공략에 나섰습니다. 물론 제휴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1%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는 2137포인트에 코스닥은 63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50위 안에서 하락 마감한 종목 단 4개뿐입니다. 삼성전자는 2.7%, SK하이닉스는 3.5% 올랐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인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셀트리온도 4거래일 만에 4%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 3거래일 동안의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역시나 4거래일 만에 반등이고 하락 출발했던 HLB도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펄어비스의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북미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전 다운로드 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루게릭병 예방 치료 조성물에 관한 유럽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출판사가 또 한 번 상한가를 달렸습니다.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의 예비 유니콘 기업 선정 소식 때문인데요.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퐁, 아기상어 등 콘텐츠로 95개국에서 유아 교육 맵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업종도 전일 대비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대감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도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WTI는 0.7% 오른 모습이고요. 브렌트유 1%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곡물은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옥수수와 밀이 1%대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당분간 오를 일이 없다는 신호에 원달러 환율은 8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1,186원 8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가늠할 총선 선거가 조금 전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국제 소식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류 기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 증시는 3대 증시 모두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가 무역 협상의 급물살을 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220.75포인트 오른 28,132.05를 기록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새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S&P는 26.94 오른 3,168.57을, 나스닥은 63.27 오른 8,717.32를 기록했습니다. 네, 미중이 합의한 1단계 협상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무역 협의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고 이후 백악관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물살을 타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확대 해석에 경계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미국 무역협상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협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양측이 어떤 제안이 오갔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은 현재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에 부과되는 25%의 관세와 약 1,110억 달러어치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예정된 1,560억 달러의 어치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도 취소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대신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기존대로 되돌린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분명히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편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를 좌우할 조기 총선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영국 총선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에 방금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 투표가 마감이 되면서 곧 개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개표 결과는 오늘 정오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 출구 조사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368석으로 차지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도 줄면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원 과반을 확보를 하면은 다음 달 말 브렉시트 협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데요. 다만 과반 의석 정당이 없는 헝 의회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제1야당인 노동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산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12월 총선은 1923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다른 소식, 유럽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미 연준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다라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를 각각 현행대로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ECB는 내년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1%로 내렸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통화정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모든 분야에서 정책 검토를 시작을 해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듯 신규 아파트 분양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김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7% 올라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강남과 서초 등 강남 4구가 0.25% 올랐고 양천구는 대학 입시 정시 확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에 0.54%나 올랐습니다. 추가 규제 우려,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심리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매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매물 부족과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길 뉴타운 3구역에 짓는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187가구 모집에 2만 1,4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추첨으로 뽑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에는 단 9가구 모집에 6,400여 명이 몰리면서 7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 몰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으면 청약 시장은 올해보다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들이 억대 빚을 지고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산율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엄 기자,
먼저 신혼부부들이 집을 얼마나 샀다는 겁니까? 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내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통계청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105만 2천 쌍 가운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 1천 쌍으로 44%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6만 쌍이 넘었고 세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도 14,000쌍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준인데요. 집을 가진 신혼부부의 집값은 6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70%를 넘었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습니까? 네, 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500만 원 정도를 벌지만 신혼부부 10쌍 중 8쌍 이상은 억대 빚을 진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은행 등의 빚이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85.1%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금액인 중환값도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엔 대출 잔액 중환값이 1억 1,6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 부부보다 빚이 6천만 원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게 빚을 내더라도 일단은 집이 있는 게 아이를 가지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낳고 싶어도 집이 좁다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뭐 이래서 아이를 못 갖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그러나 집이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0.69명이 무주택 부부보다 많았습니다. 예. 또 외벌이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3%로 65%가 넘은 외벌이 부부보다 10%가량 낮았습니다. 출생아 수로 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 외벌이 부부는 0.83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더 높았습니다. 네, 주택 보유와 같은 맥락에서 부부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오히려 부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네, 부부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 출산 비중은 작아져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4%였지만 1,000만 원 미만의 경우 63.5%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이 DLF 사태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은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지는 않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모형 ELS 관련 상품은 한 달여 전 대책 초안에서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것과 다르게 최종적으로는 빠졌습니다. 손서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LF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은행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은행권의 관심은 단연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 여부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탁상품을 고위험 3호 상품으로 분류해 은행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잘 하셨다고 그래서 믿고 그러면 그 건의를 수용하는 겁니다. 판매가 허용되는 신탁상품은 주가 연계증권 ELS를 담은 것으로 다만 기초자산을 국내 5개 대표 지수로 제한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상품으로 한정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탁상품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돼 은행들로서는 40조 원이 넘는 신탁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적용하고 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탁 상품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이 한 달 만에 후퇴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갑론을박도 예상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에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의 해빙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T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공개했습니다. 산업계 주요 소식들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삼성전자가 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예전에도 크게 투자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 투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강봉용 삼성전자 부사장은 시안시 위원회 서기 등을 만나서 80억 달러 규모의 이 시안 제2공장 2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시안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로는 유일한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 기지인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에 이 시안 반도체 2공장에 3년간 총 7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착공한 2공장은 이번 달 안으로 완공돼서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초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금은 공정 최적화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됩니까? 네, 시안 공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주로 V낸드 플래시 제품이 생산되는데요. 이 일반 평면 낸드에 비해서 집적도가 높아서 용량은 크지만 크기는 더 작은 고효율 제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5G 등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이 중국 공장에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 사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이 한중 관계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예정돼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안이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KT 회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차기 회장 선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새 회장 후보군이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9명 중에서 이 비공개를 요청한 1명을 제외하고 8명의 명단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KT 전현직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현직 인사로는 이 구현모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 이동면 미래플랫폼 사업부문장,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전직 인사로는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김태우 전 KT IT기획실장, 최두환 전 KT 종합기술원장, 표현명 전 KT TNC 부문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노준영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인물들이 후보에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회장을 뽑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KT 이사회는 이 회장 후보군을 추린 다음에 어제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했는데요. 이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 심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자격 심사와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위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최종 회장 후보자 1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회장 후보자 1위는 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서 KT 차기 회장에 선임됩니다. 네,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출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 물가는 한 달 전보다 1.8% 낮아져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컴퓨터와 전자기기,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물가가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자 중심 지역관광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는 중국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 기준을 지역에서 개인으로 완화하고 동남아 단체 관광객 대상 환승 무비자 제도를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고 단일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미국에서 문제가 된 중증 폐질환 의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국과 비교해 매우 적은 양이지만 보건당국은 높은 대응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검출된 의심 물질이 무엇입니까? 네, 식약처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줄랩스의 줄팟 크리스프와 KTNG의 시드토박 등 모두 13개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지목한 성분인데요. 다만 검출량은 0.1에서 8.4 ppm으로 미국에서 검출된 양의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향을 내기 위해 넣는 가약 물질인 디아세틸과 아세토인도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는데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이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한 물질입니다. 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 상황인 만큼 이 정부도 권고 수위를 유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은 식약처 분석 결과를 놓고 대책회의를 거쳐 현재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의심물질이 실제로 폐손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보건당국의 발표에 대해 담배 회사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먼저 KTNG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체 검사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약 물질인 아세토인은 식품 첨가물로 인증된 물질이라며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줄랩스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역시 제품에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를 분석 중이고 관련 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던 두산건설은 199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지 23년 만에 상장 폐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설 승차권 예매를 내년 1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에는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이, 8일에는 호남과 전라, 강릉, 그리고 중앙선의 예매가 진행됩니다. 철도공사는 명절 온라인 예매가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매진됨에 따라 온라인 예매 종료 시간을 오후 1시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가운데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여행사는 하나투어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여행사 5곳의 동남아 패키지 여행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하나투어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랑풍선과 모두투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근길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를 기록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입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까지 2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도 날로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했죠.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같은 적대 정책을 펴고 위협을 가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다만 만약 협상 테이블에 남으면 유연한 접근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연말 시한보다도 목표 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에 신중하게 동참해왔지만 추가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에 반발하며 자신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결심하게 해줬다며 강경 노선을 시사했고, 자신들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건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미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또 다른 국가죠. 중국에선 여기 보이는 이 모습이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폐막을 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내년도 경제 운영을 논의했는데요. 내년도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2위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올해 성장률 목표치 6에서 6.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분기엔 3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번 분기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지 주목됐는데요. 회의 결과 중국 최고 지도부는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융자 확대를 통해 민영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살리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은 중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GDP와 국민소득 2배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정한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이 목표는 내년 3월 연례회의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로 치솟으며 세계 시총 1위에 오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거래 이틀 만에 세계 최초로 기업 가치 2조 달러를 장중에 달성했습니다.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참 웃을만한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아람코의 상장을 얘기할 때부터 기업 가치 2조 달러 달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다만 아람코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2조 달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현존 최고 기업이라고 평가받는 애플의 가치는 가뿐히 넘은 수준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가치는 타다울 시장에 데뷔한 이후 이틀 만에 대략 3천억 달러가 올랐습니다. 아람코의 주가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번스타인 리서치의 한 분석가는 약한 매출 성장 기대감과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람코 시총 2조 달러 돌파는 너무 과도하고 또 너무 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번스타인은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1조 4천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조간신문에도 중동 지역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 조간신문 기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지난 7월부터 동맹국들에게 요청을 해왔는데요.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방위비 협상 회의를 앞두고 방위비 분담과 호르무즈 파병 안건을 같이 다뤘다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해안 안보를 위해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 부대를 본격 투입하기에 앞서 장교나 소형 함정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참여가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검토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직접 연계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상대로 성의를 보여서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국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할 예정입니다.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최후의 결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일보로 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쟁점 법안을 일반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맞불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3, 4일로 쪼개 여러 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될까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과 목동을 중심으로 또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는 다음 주 또다시 범정부 차원의 추가 정책 발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주택 공급을 옥죄는 규제에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학군이 중요해지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강남과 목동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전셋값까지 오르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입니다. 금요일 조간 브리핑 계속해서 동아일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택배 운송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화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밤 화물차 교통사고도 1년 새 12배나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화물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년 사이 아침부터 밤까지 발생하는 사고는 1.2배 늘어난 반면 새벽 교통사고는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새벽에 운행하는 차량들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잦아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소형 배달 차량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곰탕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남녀 성대결까지 불러왔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곰탕집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여성이 곰탕집을 지나가던 A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CCTV 분석 결과 A씨와 여성이 스쳐 지나간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해 성추행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A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어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의 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역협상의 낙관론 속에 미국 증시는 일제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은행들이 앞으로 초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거란 예상이 퍼지면서 신혼부부 절반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에 약 9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가 한중 관계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그룹 조성래 명예회장과 아들인 조현준 회장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본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회사 돈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했다는 혐의입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각종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 조사를 위해 지난 10월에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혐의 다 인정하십니까? 조금 많이 알겠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은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개인 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을 회사에 고가로 팔아 12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와 허위 채용 수법으로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효성 총수 일가는 4세 승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미성년 자녀들은 최근 40억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바 있습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운명을 좌우할 조기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3년 넘게 끌고 있는 유럽연합 탈퇴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선거입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합의안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들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브렉시트 쪽부터 영국 총선 쪽부터 짚어보죠. 이게 영국에서 12월에 총선 열린다는 게 무려 1923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1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12월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를 볼 수가 없는 시기고 다들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려고 들떠 있는 시기인데 지금 딱 이 12월에 총선이 지금 조기 총선이 소집된 겁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영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브렉시트 가결하는 투표가 있는 현장, 즉 3년 반 전에 영국에 있었는데요. 예. 당시 영국 분들은 다 멘붕이었습니다. 그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에 가장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오른 것이 도대체 우리가 EU를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유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3년 반 동안 혼란이 지속된 것은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고요. 보리스 존슨이니까 내가 끝을 내겠다. 이 혼란을 끝내고 우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7시에 투표가 종료됐다고 나왔는데 네. 이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총리직이 달려있는 선거인 만큼 과반수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요.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EU와 이제 그 협상을 완료할 수가 있는데 번번이 지금 3년 내내 벽에 부딪힌 겁니다. 네, 의회에서 막혀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과반 의석, 즉 326석을 확보해야만 이 브렉시트의 동력을 얻고 또 화끈하게 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출구 조사에서는 이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열려서 뭐 영국인들이 휴가 떠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변수가 좀 겹쳐 있어서 이 결과가 안개 속이어서 헝 의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은 헝 의회가 뭐고 이게 무슨 전망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전통적으로 영국은 이 보수당과 또 노동당의 양당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군소 정당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양당 체제가 지금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군소 정당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연합 정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계속되고요. 어떤 이슈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추진력 있게 이 브렉시트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브렉시트의 향방,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 1월 말에 브렉시트가 단행이 됩니다. 거의 노딜 브렉시트에 상응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영국 브렉시트의 새로운 합의안에 대해서 특히 이 북아일랜드의 유권자들이 불만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데 왜 북아일랜드에 불만이 많은 건가요? 원래 영국은요 거의 4개의 나라로 사실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도 영연방이긴 그렇습니다.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외에도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즉 북아일랜드죠. 이렇게 4개의 연합체예요. 근데 이들이 언어도 다르고요. 예. 굉장히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지금 협력이 이루어지고 30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 왔는데 예.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가 되게 되면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고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그렇습니다. 사이예요. 이게 하나의 섬인데요. 북쪽을 영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아일랜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인데 이전엔 이것이 섬이 통합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브렉시트가 나오게 되면 아일랜드는 이후에 잔류하게 되고요. 또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한 섬 안에 국경이 생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의 영향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브렉시트가 지연되면서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네. 이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좀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바로 영국과 FTA가 바로 발효될 수 있게 이미 국회 비준을 얻어놓은 상황이라서요. 예. 크게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5대 무역 강국에 해당되고요. 또 우리나라하고는 한 1%밖에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적재산권 분야라든지 금융 분야에 있어서 어떤 주도권이 확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2016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도 더 전에 네. 이 브렉시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사실 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세계 경제적으로 좀 이 영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런던에 본사를 두었던 기업들이 유럽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전을 하겠다는 기업도 거의 300여 개가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도 제2의 유럽 공장을 영국이 아닌 독일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영국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국가 주권을 갖고 오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GNP가 한 8% 정도 하락할 것이고 네. 실업률은 7% 정도 높아질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브렉시트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조치였다. 굉장히 실수였다. 영국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이제 1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조금 전에 보도가 네. 됐죠. 네. 사실은 지금 시기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구정이나 추석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좀 화기애애하게 좀 희망을 이야기하려면 극적으로 좀 타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것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무역 관세를 40% 하던 것을 조금 낮추겠다. 그 대신 미국의 농산물 좀 많이 사라, 지적재산권 보호해라, 그런 금융 어떤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어떤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해 주는 대신 그렇게 안 하면 다시 엄격한 그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존심도 살리고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긍정적인 소식인데 네. 반대로 중국 쪽에서는 이번 협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관세에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그것이 반으로 확 깎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가장 큰 어떤 어려움은 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큰 그런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은 조금 올해보다는 좀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시점이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15일까지니까 이틀 네.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네. 뭐 미국이나 중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을 뿐이긴 합니다만 네. 이틀이나 앞선 시간에 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 네.
사건은 뭐 나름의 뭐 서두르려는 의도? 뭐 어떤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 서구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하루라도 빨리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더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내년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에게도 어떤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학과 김희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 보이며 춥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반면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6도, 대전이 8도 보이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여러 겹 껴입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중서부 지역과 경북 북부, 전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며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청주 영하 4도로 추운 날씨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수원이 6도, 춘천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부산이 12도, 광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이 동해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서해와 남해는 2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 및 전라북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모닝벨이 선정한 이슈 3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대중국 관세는 연기되고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은행들이 앞으로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팔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 ELS 관련 상품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그 상승폭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퍼지면서 신혼부부 절반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와이드 모닝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이슈엔에서는 어제 발표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폐질환 의심물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고 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건 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